사회적 자본과 신뢰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개념적인 고찰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왜 사회적 자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또 우리가 연구와 논의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자본의 이제 개념을 살펴보다가 제일 이제 중요한 개념적 핵심이 바로 협력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신뢰라고 하는 것, 이 신뢰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사회과학적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과 밖이 분명한 개념은 아닙니다. 열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그 필리아 공부도 했었지만 필리아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확산시킨 이제 학자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가 있는데,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뭐라고 했느냐?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키는 그래서 촉진시켜서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규범이라든지 또 신뢰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또 규정을 했습니다. 이 퍼트남과 함께 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산시킨 한 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가 또 있는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죠. 근데 이 후쿠야마는 뭐라고 했느냐? 아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팍 맞춰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 그것이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학자들입니다만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여성 학자인데 200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근데 경제학상을 탔는데 사실은 정치학자입니다. 정치학자도 경제학상을 탈 수 있다는 거죠. 노벨상도 상당히 개방적인 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유주의 비극과 관련된 연구로 유명한 학자인데, 공유주의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학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협력을 촉진시켜서 공유주의를 황폐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학자입니다. 그걸로 또 노벨 경제학상을 탄 거고요. 이 오스트롬은 뭐라고 했느냐?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우리가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능력, 그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오스트롬은 그것이 무엇인지, 제도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규범이 그런 것인지 신뢰가 무엇인 것인지 딱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개념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사회학자, 지금은 이제 그 고인이 된 학자인데 브르디에라고 하는 학자는 다소 좀 복잡한 얘기지만 친근감이라든지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이 제도화돼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감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기회, 이익 이런 것의 총합을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 유명한 학자들인데 열린 개념인 동시에 우리가 그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정의한 학자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능력,
무엇인가 해줄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 무엇이 그렇게 해주느냐와 관련돼서는 특정한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규범, 제도 혹은 관계, 인간관계 혹은 제도와 맺는 관계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왜 사회적 자본이냐? 도대체 그런 협력과 능력 이런 문제에 왜 학자들이 갑자기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주목하게 되었느냐? 사실 사회적 자본이란 말은 뭐 퍼트남이라든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주목을 받게 됐죠. 특히 1990년대 미국에서 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학자 혹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학자,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연구와 논의들을 활성화시켰죠. 왜 그랬느냐? 왜 이들이 또 하필 1990년대 미국에서 이런 개념들이 활성화되고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느냐? 여러분들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학자는 1990년대 미국을 뭐라고 했느냐? 볼링 언론이라고 얘기했어요. 혼자 볼링 친다라는 거죠. 혼자 혹시 볼링 쳐보러 가셨나요? 아니면 혼자 당구장이라든지 혼자 식사. 한국도 지금 나홀로족이라고 하는 게 유행한다고 하죠. 학교 식당에 가서도 보면 우리가 홀로 식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볼링 언론, 왜 해피 볼링이냐? 미국 사회에서는 이 볼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 시민들이 관계를 맺는, 아까 관계도 사회적 중요한 자본이라고 그랬었죠. 그 관계를 맺는 틀이었던 겁니다. 같이 볼링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볼링을 같이 치면서 그 지역 사회라든지 또 혹은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쟁점이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러다가 중간에 스트라이크 나오면 막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 볼링 클럽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회적 모임 같은 것들의 감소를 의미했다는 거죠. 이 사회적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었던 틀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해체되어 갔다는 겁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 90년대 특히 퍼트남이 본 것은 70년대 이후부터 약 90년대 중반까지 30년 정도에 걸친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볼링 클럽은 이렇게 감소했어요. 그런데 볼링을 치는 인구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링 언론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볼링 언론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단절, 사회적 모임의 감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의 지표인데 퍼트남은 이러한 지표를 뭐와 연결시켰느냐? 미국이 70년대 이후에 90년대 이르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약화되어지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지체되고 사회적으로는 범죄도 높아지고 등 혼란스러워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에 직면한 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밝히려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발견한 것이 이 볼링 언론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감소하고 또 한 예가 뭐였냐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은 저녁 식사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 친구들이나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죠. 뭐 식사도 하고 파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한 30년에 걸쳐서 거의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관계 많이 단절됐다는 거죠. 그런 이제 부분들 또 사회적 모임, 이 볼링 클럽 같은 것들도 약 거의 한 60% 정도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같이 모여서 사회적 문제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틀들이 다 이렇게 해체되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과 불안과 지체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퍼트남은 이런 이제 관계들을 복원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주목한 거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그러면 미국 1990년대의 미국에서 이야기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퍼트남과 후쿠야마 같은 학자들은 계속 세미나를 하고 사회 활동을 합니다. 퍼트남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사회가 다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제 그랬던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왜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또 우리도 과연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지금 한국의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GDP 기준으로 2011년도 기준으로 13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GDP 13위면 세계에 수백 개의 나라들 있는데 그중에 13위 상당히 잘 사는 나라인 거죠. 큰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OECD 국가 34개 국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하는 국가들이죠. 이 OECD 국가 중에서 삶의 질, 우리 한국의 삶의 질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세계에서 13위. 그럼 34개 국가로 압축했을 땐 몇 위 정도 될까요? 27위입니다. 27위. 굉장히 저조한 성적이죠. 거기다 한국은 또 소득 성장 속도, 소득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소득 성장 속도는 세계 3위입니다. 3위.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불평등 지수는 몇이냐? 27위예요. 27위. OECD 국가, 34개 국가 중에서.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하고 또 삶의 질도 나쁘다. 불평등하니까 삶의 질이 좋을 수 없겠죠. 근데 이때 참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에릭 우슬라노라고 하는 메리랜드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삶의 질이 나빠지고 우리가 주제로 얘기하는 신뢰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경제적 불평등은 우연히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일부 사람들이 남들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평등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불평등이 높고 또 삶의 질도 높은 가운데 불신이 굉장히 높은 사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많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자살률은 2003년 이래 OECD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등을 계속 제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률일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 자살의 질입니다. 질. 자살도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또 위한 어떤 선택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뭐냐? 생계형 자살이 늘어난 겁니다. 생계형 자살. 죽은 사람한테 왜 죽었냐고 물어볼 수는 없었으니까 생계형 자살은 추정 수치입니다. 어떻게 추정 수치냐? 일반 사람들에게 언제 자살 충동을 느끼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60%가 생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때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에 보면 이제 생계형 자살이 많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추정치, 생계형 자살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살률이 높고 또 뭐가 늘었느냐? 범죄율도 늘어났어요.
범죄율도. 세계의 큰 대도시, 뉴욕, 동경, 파리 이런 도시에 비해서 서울은 상당히 범죄율이 낮은 도시, 치안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도 범죄율이 점점점 서울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높아지고 있는데 이 범죄율도 어떤 범죄가 높아지냐? 두 개. 흉악 범죄가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높아지냐? 범죄도 생계형 범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생계형 절도. 굶어서 애기 분유를 사야 돼서 돈이 없어 분유를 훔치거나 이런 범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 범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요새는 범죄가 여성 범죄 비율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범죄 비율이 대부분 생계형 범죄 비율이에요. 이런 이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느냐면 인간적 삶의 향유가 불안한 인간으로서 대접받기가 참 어려운 내가 인간으로서 계속 고귀함을 유지해가면서 살기가 불안한 사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불만인 거죠. 뭔가 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계형 범죄뿐만 아니라 자살률이라든지 즉 사회로부터 이별을 구하는 그런 이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 사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율, 자살률의 증가, 행복지수, 낮은 행복지수, 불평등지수가 높고 이런 현실들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논의 혹은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실천들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트남이라든지 후쿠야마가 봤던 1990년대의 미국 사회와 현재 한국도 유사한 상황, 즉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협력과 신뢰는 이제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협력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또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 의미가 바로 협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또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학자들이 신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불신은 사회적 협력을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신뢰는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뢰라고 하는 것,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신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는 뭘까요? 특히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신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10,000원을 드리면 이 10,000원을 이쪽 분하고 나눠 가져도 되고 혼자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데 왜 안 주면 왜 안 주겠어요?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은 나한테 다시 안 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못 믿으면 혼자 가져가는 거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0원을 이쪽으로 주면 게임의 규칙은 3배를 더 붙여서 30,0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을 정해주면 내가 주면 쟤는 30,000원을 먹고 도망갈 거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이라도 가져가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주고 또 이 사람은 받아서 얼마를 줬는지를 행동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대체적으로 평균 50% 나눠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또 더 많은 액수들을 가져가느냐? 많은 돈을 나눠 주었을 때. 그러니까 10,000원 전부 10,000원에서 띄고 주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전부 다 주면 30,000원이 왔잖아요. 여기서 30,000원에서 또 주는 거죠. 왜 그랬냐? 왜 많이 나눠 가질수록 더 서로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물어봤더니 뭐였느냐? 바로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푼 호의에 나도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신뢰의 핵심이죠. 내가
믿고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도 나를 믿고 호의를 베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뢰의 핵심입니다. 즉 그 신뢰의 바탕에서 협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한 종류이기도 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 즉 협력하게 하는 능력, 그것을 끌어내는 능력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신뢰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까 내가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도 그 호의를 또 나에게 베풀 거다라고 하는,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로의 인식, 행동의 교환 속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쟤는 뭘 어떻게 할지 몰라, 나는 그 관심도 없어,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순간 협력은 일어날 수도 없고 저 사람을 믿고 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야 바로 신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뭐라 그러냐? 행동과 결과에 대한 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 그 다음에 하나는 공정한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제도. 사회를 쭉 여러 사회를 조사해 봤더니 언제 신뢰도가 높은 사회들은 뭐냐? 그랬더니 공정한 법과 제도가 운용되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법과 제도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 기대가 신뢰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혼자 나만 지키면 뭐해? 나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신뢰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공정한 제도,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무임승차 문제. 제도를 다 지키거나 공동 투자를 하자. 공동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을 나는 투자를 안 하고 그게 참여만 해서 무임승차할 수 있는 거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근데 이 제도는 또 어떤 효과를 가져야 되냐면 그냥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무임승차의 문제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지수가 높기로 유명한, 투명지수가 높기로 유명한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굉장히 엄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과속 1km, 100km 규정 속도인데 101km로 달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부자. 갑부였어요. 이 사람이 벌금으로 낸 액수가 2억이었습니다. 2억. 1km 과속해갖고 2억의 벌금을 냈어요. 즉 이걸 일수 벌금제라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소득과 위반의 정도를 따져가지고 벌금의 액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 안 그렇죠. 근데 그것을 공정하다고 보는 거고, 또 그리고 다 똑같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다 위반을 해도 조금만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손해보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들, 공정한 제도, 또 무임승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 공정하고 엄격한 심판. 누구를 더 잘 봐주고 누구를 더 홀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심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판이 공정해야 사람들이 다 모두들 저 사람도 지킬 거고 나도 지킬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 신뢰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신뢰의 효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조사를 했더니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는 신뢰가 10%, 사회적 신뢰가 10% 증대하면 경제 성장이 0.8%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가 사회적 힘, 사회적 자본으로서 갖는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신뢰를 통한 관계 형성은 서로를 의심함으로써 생겨나는 여러 비용들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신뢰 갖는 힘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사회적 자본과 또 그것의 핵심인 신뢰, 이것을 어떻게 증진시켜 나가느냐가 현재 아까 살펴보았던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관건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